이번 시간에는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기들은 우리가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죠. 하루에 약 한 90% 이상을 통계적으로 보면 실내에서 생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유아들이. 그러면 이 영유아들은 실내의 공기 질에 따라서 건강에 아주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아기들이 영유아들이 많이 생활하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특히 실내 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공기를 많이 오염시킬 수 있는지 영유아 시설에서 그럼 그에 대한 공기를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그러니까 영유아 시설을 말하는 거겠죠. 영유아 시설에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발생 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실내 오염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한번 봅시다. 특히 영유아 시설에서 벽지, 그 다음에 건축 자재, 가구 이게 이제 가장 시설적으로 가장 큰 실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건축 자재 자체가 오염을 발생하는 물질들, 그죠? 그 다음에 가구들, 애기들 이 생활하는 영유아 시설에 보면은 놀이기구나 가구들이 많이 있죠. 이런 가구 자체에서 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영유아 시설에서는 점심 먹고 이제 간식들 주죠. 간식들 주다 보니까 주방 시설 여기에서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원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생활하니까 화장실, 그 다음에 이 영유아 시설에서는 특히 많은 인형들, 그 다음에 카페트, 쿠션제, 애기들 다치지 말아라고 바닥에 깔아놓는 쿠션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관리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설계 및 유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이 영유아 시설을 지을 때부터 어떻게 그 오염 물질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오염 물질을 발생할 수 있는 건축 자재나 가구들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원초적인 환경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원이나 영유아 시설이 공당 시설에 붙어 있다, 가깝다. 어떤 공기를 많이 오염시키는 공단 시설에 가깝다 또는 상업 시설에 가깝다. 상업 시설에 가까우면은 뭡니까? 상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상업 시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활하는 일산화탄소라든지 분진,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상업 시설에. 근데 우리 영유아 시설이 상업 시설 바로 옆에 있어요. 또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다든지 이러면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분진,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오염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재라든지 실내에서 쓰는 자재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유아 시설에서 사용할 때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오염 물질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 자체가 오염원이 돼가지고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들이 공기를 오염시킬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영유아 시설에서는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기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주변 환경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 환경에 상업 시설이 많은지, 제조 시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교통 시설이 아주 교통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농업 시설, 농업 시설에도 우리 실내 공기를 많이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농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해당하는 시설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우리 설계할 때부터 계구부가 그쪽으로 면하지 않도록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아니면 바꿀 수 없으면은 바람막이나 이런 것들을 조경,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안 들어오게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최대한 외부 공기를 그러면 안으로 좀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환기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영유아 시설에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첫 번째 원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영유아 시설을 지을 때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으면 그 위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영유아들은 아기들 건강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주변 시설들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환경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이 공기적인 문 쪽에서 봤을 때 그런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영유아 시설을 했다면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주변 환경이 그런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 환경에 공기가 안 좋으면은 바로 자연 환기를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은 외부의 공기가 나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 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기계 환기를 통해서 한번 필터링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급기를 시킬 때 외부의 공기를 안쪽으로 넣을 때 어떻게 필터링을 통해서 기계 환기를 주로 이제 이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계 설비를 주변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보다 좀 헤파필드도 좀 더 많이 그럴 수 있는 그런 필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기계 환기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환기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야 되는 거겠죠. 자, 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 자재나 생활용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이게 영유아 시설이라고 해서 주택하고 좀 다르냐 그런 건 아니죠. 실내 공기질 관리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하지만 영유아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게 되겠죠. 그럼 건축 자재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을 오염원을 많이 배출하지 않는 그런 자재들이 있죠. 특히 그런 자재들을 사용해서 우리 영유아 시설에는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구도 마찬가지고. 가구도 그렇고 우리가 교육받는 교육용품들, 영유아들은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교육용품들이 많죠. 이런 것들 또 전자제품 이런 것들 또 전부 뭡니까? 우리가 오염 물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훨씬 더 약하죠. 아기들은 영유아들은 더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선정할 때 좀 더 규정을 명확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MSDS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그럼 MSDS는 뭐냐 하면은 어떤 용품에 대한 유해성이나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그 다음에 취급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샀을 때 이 제품에 대한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특히 영유아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애초에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기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물론 환기 계획은 어떤 특정한 기준은 없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건물이 위치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공간별로 특징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딱 정답은 없죠. 그래서 적절하게 공간에 적절하게 고려해서 환기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주변 환경이 너무 공기질이 안 좋다 이러면은 자연환기는 좀 자제하고 기계 환기 쪽으로 가줘야 되겠죠. 근데 이 반대로 우리 영유아 시설이 있는 곳에 위치가 뭐 이런 공유 시설은 하나도 없고 자연적으로 아주 산하고 가까워서 산하고 붙어 있어서 공기가 아주 좋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 환기보다 뭐 황사 같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그런 뭐 환경 그런 날 말고는 전부 자연환기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자연환기 위주로 자연환기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창을 많이 설치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공간별 특징을 잘 고려해서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간별 특징을 고려해서 환기 계획을 세우고 환기 설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별로 환기 계획을 세우고 환기 설비를 할 때 기준이 있냐 하면 기준이 반드시 있죠. 어떤 기준이 있나 한번 봅시다. 영유아 시설은 바닥 면적의 5% 이상을 개폐가 가능한 창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가 우리 영유아 시설이 100평이다 이러면 5평 정도의 5평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폐가 가능한 창을 만들어도 그럼 5평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좋으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기본형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방하고 거실창하고 딱 마주 보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은 거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주방 쪽으로도 빠져나가고 반대로 주방 쪽에 있는 창이 열었을 때 거실 쪽으로 빠져나가고 이게 2개소 이상이 돼가지고 이 오염 물질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닥 면적이 5% 이상의 개폐창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바닥 면적이 100평인데 5평 정도 이상의 창을 설치하는데 한쪽만 해놨어요. 그러면 이 환기가 잘 안 되겠죠. 창이 크더라도 한쪽만 있으면은 이게 환기가 잘 안 됩니다. 마주 보고 해야지 쉽게 되겠죠. 마주 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도로 한개창보다는 마주 보고 있지는 않더라도 옆쪽이라도 창을 두는 것이 더 좋겠죠. 2개소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창의 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옆에 예를 들어 양옆에 뺑 돌아가면서 뭐 높은 상업시설 건물이 있어서 이거 환기창 만들어 놓으나 안 만들어 놓으나 똑같다 이래 되면 이게 뭐 환기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 설비에 설치를 하는 경우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공간의 특징에 따라서 적절한 환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자연 환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계 환기도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두어야 되겠죠. 자연 환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최소한 2개소 이상의 창을 마주 보도록 설치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게 공간별 환기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리실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영유아 시설에서 조리를 많이 하죠.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뭐 간식도 먹고 애기들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시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조리실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실내 공기를 덜 오염시킬 것인가 생각해 보면
조리실 근처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창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조리하는 공간 바로 옆에 창이 있으면 가장 좋죠. 조리할 때 문 열어놓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환기가 빨리 되니까 오염 물질들이 빨리 배출되겠죠. 근데 그 창도 한 개보다는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창, 조리실에 창이 마주보고 두 개가 있다. 이러면은 환기에 아주 좋은 거죠. 자연 환기에. 그죠?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배려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창이 이거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뭡니까? 기계에 의존해야 되는데, 기계 환기에 의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리할 때는 보통 위에 뭐 조리 다이 그 가스레인지 위에 보통 뭐가 있습니까? 후드가 있죠. 보통 후드가 이렇게 후광을 돌립니다. 후드를 돌리는데 그 후광의 높이를 설치를 저 위에 해놨다. 층고가 높아가지고 예를 들어 층고가 뭐 한 5m 정도 돼요. 그런데 조리실도 그럼 5m겠죠. 5m인데 렌즈 후드를 갖다가 한 2m밖에 안 내렸어요. 조리하는 조리 다이하고 후드하고 한 2m 정도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렌즈 후드 털어나면 안 합니다. 이거. 물론 공기를 좀 빨아내기는 빨아내겠지만도 이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렌즈 후드의 위치도 중요한 거죠. 조리하는 조리 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이보다 1m 이하 되도록 렌즈 후드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사할 때는 물론 조리실에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것도 많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조리실은 조리실 안에서 최소한 그 오염물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조리실이 예를 들어서 뭐 애들 영유아들이 활동하는 공간하고 붙어 있다 이러면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붙어 있는데 막는 문도 없다 이래 되면은 조리실에서 조리하는 할 때 발생했던 오염 물질들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되겠죠. 영유아들이 있는 거실이나 이런 쪽으로 다 전달이 되면 이게 영유아들이 직접적으로 뭐 활동하면서 마신다든지 이렇게 돼서 건강에 아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조리실에서는 조리를 할 때 실내에 연결된 문을 전부 다 닫고 조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 조리실 안에 그러면 조리하면서 나온 오염 물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기팬으로 빼내야 되겠죠. 물론 자연환기가 될 수 있으면 자연환기를 통해서 빼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못 되면은 배기팬을 통해서 후드를 통해서 빼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많이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실내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리실에서 조리할 때 항상 그 특징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로 차단되는 저 실내 애기들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차단되는 그런 시설들을 문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배기는 이 조리실 안에서만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 좋죠. 그게 안 된다면 기계적 환기를 설치해서 기계 환기로 배기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보면 우리 영유아들이 생활하다 보면 화장실에서 뭐 용변을 본다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장실에 오염 물질들이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유아 시설 안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들은 화장실에서 배기팬을 통해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화장실 안에서도 만약에 화장실 자체에 환기창이 있으면 환기실 안에서 배기를 시켜서 환기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특히 영유아 시설 이런 데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 화장실에서 직접 자연환기 시킬 수 있는 그런 배기창들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배기팬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고 화장실에 오염 물질들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반드시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창을 통한 자연환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창이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환기를 위해서는 창이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그림이 가장 환기에 좋은
구조가 되겠죠. 외기에 공기가 들어와서 극기되고 그 다음에 이 밖 안에 있던 실내의 나쁜 공기들이 배기되고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창호의 위치를 선정할 때 이걸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그냥 면적만 복교에 맞춘다고 해서 바닥 면적이 5%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만 배치하고 1번 형태, 이게 가장 안 좋은 형태죠. 환기 쪽으로 보면은 1번 형태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외기에 공기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갈 데가 없죠. 나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공기에 머물다가 뭐 다시 들어온 쪽으로 좀 일부 빠져나가고 이제 이런 형태로 되게 되겠죠. 그렇지만 한계에서는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2번 형태가 가장 좋은데 2번 형태를 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도 있죠. 뭐 옆에 이쪽에 딱 붙어가지고 고층 건물이 있어가지고 환기 자체가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옆으로 돌려야 되겠죠. 또는 뭐 이쪽에 오염 시설이 많이 있다 이러면은 일로 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바깥 방향을 바꿔줘서 이런 형태로라도 취해 줘야 되는 거죠. 한 개만 있는 형태는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기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환기. 기계 환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기계 환기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벽에 붙어 있는 후광들 있죠, 팬들. 그죠? 팬이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는 팬도 있고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팬도 있고 이 두 개의 팬을 다 같이 붙여놓는 형태가 있습니다. 걷기 시에 팬을 통해서 걷기하고 그 다음에 빼낼 때 배기할 때도 팬을 통해서 빼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넣을 때만 팬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배기시키는 이런 형태도 있고 아니면은 팬을 외부의 공기가 들어올 때는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빼낼 때만 팬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 환기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팬을 사용하면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을이나 봄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실내외의 공기차가 별로 없으니까 실외 공기가 바로 들어와서 실내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도 열 손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실내에서는. 근데 여름이나 겨울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안에 냉난방을 하게 되겠죠. 냉난방을 해야지 이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냉난방을 하는데 이렇게 바로 외기의 공기가 들어와서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뭐 배기시킨다 이런 구조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열 손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열 교환 장치죠.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들어올 때 공기 편차를 줄여주는 거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0도, 여기 플러스 10도였으면 들어올 때 중간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겠죠. 열 교환을 시켜서. 그래서 뭐 딱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0도는 아니더라도 뭐 영하 한 2도 정도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열 교환 장치죠. 그죠? 열 교환 소자를 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해줘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환기팬만 달아서는 열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영유아들이 생활하는데 너무 겨울에 추우면 안 되고 여름에 너무 더우면 안 되죠. 그래서 냉난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열 교환 소자를 이용해서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열교환 소자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영유아 시설이나 모든 시설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단지 용량이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주택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용량 부분에서는 좀 더 큰 거를 이제 사용해야 되겠지만 근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겨울이나 여름철에 사용하는 냉난방의 열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열 교환 장치라고 이야기하죠. 뭐 쉽게 사용되는 말로는 전열 교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 장치를 통해서 우리 영유아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크게 덥거나 춥지 않으면서도 환기를 원활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 환기에는 자연 환기가 가장 좋기는 한데 자연 환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기계 환기를 통해서 우리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